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삐뚤어 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가 말끔하게 깨끗하게 오셨습니다. 아, 예, 바로 샤워를 하고. 그러셨죠? 예. 샤워하신 티가 확 나네요. 박 박사님은 저 옆구리가 좀 간지러우신 모양입니다. 왜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옆구리를 좀 공격을 해드려요. 감사합니다. 극적이고 계셔서 제가. 아, 예. 오늘 이슈는 뭡니까? H3N2. 이거 뭐 조류독감 바이러스 같은 이야기 같은데. 아, 그렇죠. 예. 예, 뭐 H5N8, 예, 뭐 예. N6 예. 뭐 많이 들으셨죠? 예. 바이러스 일종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홍콩에서 유행 중인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요. 네. 지난 5월 5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그러니까 2달 조금 넘었죠? 네. 그 사이에 이것에 감염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 환자가 예. 270명. 와우. 그런데 이 가운데 183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거의 한 70%인데요? 치사율이 뭐 68.7%. 그러네요. 와. 네. 지금 그런데 이게 대만에서도 유행 중이라는 거죠. 네. 홍콩 정도는 아닌데. 예. 지난 2월, 지난 2일부터 15일 사이에 이 중증 합병증을 동반한 이 환자 가운데서 예. 이어서 이제 감염된 환자가 한 230여 명 되는데요. 예. 그 가운데 22명이 또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오, 치사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게 왜 지금 아까 5월 5일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이에요 또? 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조금 늦게 알려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예. 오늘에서야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주의보를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6월 25일, 7월 1일 주간에 이제 그 외래 환자 1000명당 10.6명으로 예. 이제 주간 단위로 정점을 예. 찍었고 예. 7월 2일하고 8일 사이에는 9.3명으로 약간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상승 기조를 쫙 보일 때 네. 뭐 빠르게 좀 알렸어야 하지 않나 이런 좀 그러니까요. 아쉬움은 조금 들긴 해요. 그런데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홍콩, 대만 여행할 때 자주 손 씻고 또 혹시 뭔가 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지금 입국할 때 좀 진료받고 신고도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발병했던 그 뭐죠? 유행 뭐라 그러나 바이러스 병. 메르스. 네. 예. 지금 이것도 그러면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홍콩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금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홍콩에서 그동안에 이게 대규모로 사상자를 냈던 그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네, 저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에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1968년도에 처음에 홍콩에 유행을 해서 그 당시 홍콩 독감. 예. 그래서 100만 명 사상자를 낸 바가 있거든요. 와우.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네. 우리나라 그 메르스 사태 때 예. 그 시점에 사실은 사실 홍콩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또 유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 500명 정도, 500명 조금 넘게 사망을 한 그런 그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건데 예. 요즘엔 여름철에 지금 발생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변이종이겠네요. 열에 대한 내성이 꽤 생긴 그런 일종의 변종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는 바이러스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죠. 68년도에 홍콩에서 그 정도로 유행했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이제 들어왔고 예. 사실 겨울철에 흔히 발병되는 유형입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예. 이제 많이 토착화가 됐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런데 국내에서도 최근에 뭐 발병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막 치사율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제 이런 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주의보를 내리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요. 예. 뭐 국내에서는 7월 2일하고 8일 사이에 그 의사 환자, 네. 그러니까 딱 그 확진 환자는 아니고 네. 그 의사 증세를 보이는 네. 그런 환자가 1000명당 5.8명 정도 요렇게 좀 나타났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홍콩 독감이 우리나라에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올 수 이미 있는 거니까. 예. 우리는 근데 치사율이 이렇게 안 높아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변종이라 그랬으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종인지 아닌지 아직 확신을 이제 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병이 지금 여름철에 유행을 하다 보니. 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네. 그 AI가 겨울철에만 원래 유행하다가. 그죠. 최근에는 뭐 1년 내내. 예. 유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들이 국내 와서 토착화도 하고 뭐 기후에도 적응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예. 자, 그렇다면 이 H3N2형도 갑자기 독성이 좀 강해지면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여름철에 유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또 우리 여름 또 휴가철에 홍콩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많이 가고 요즘에. 이제 못 가야겠네요. 그런데 뭐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 다시 또 유입이 돼서 유행을 할 개연성도 지금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고요. 네. 네. 어떻게 증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감기, 독감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서 의사 환자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 기준이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인후통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백신도 좀 미리 확보를 좀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지난해 저 겨울 임박해서 그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독감 백신 대란이 한번 있었거든요. 예. 그때 독감 그렇죠. 백신을 이제 다 접종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물량이 달려가지고 대란이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됐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이 독감 백신 그 비축량 이런 것도 조금 일정량 좀 조기에 확보하고 그런 좀 사전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플루엔자다 보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로 공기 전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도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여름철은 에어컨 같은 거 많이 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제 전염이 오히려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세상에서 전쟁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게 이런 유행성 풍토병이나 유행성 질병이라고 하니까요. 손 씻기 잘하시고요. 또 음식 드실 때 매번 청결 위생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인터뷰는 다른 게 아니고 청와대에 지금 엄청난 휴지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휴지가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고 막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하라 이런 지시 내용이 발견됐다는 문건, 이게 사실입니까? 실제 또 만약에 이게 실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문건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을 지나서 청와대에서 추가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많은 물건들이 보고되고 있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앞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몇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하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하고 내용이 앞에서 지정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먼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물이든 지정 기록물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참모들이 썼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박수현 대변인처럼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일단 지정 기록물이든 기록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대통령 이런 기록물 관리에서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의 끝에 드러내는 게 옳으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
업무와 관련돼서 작성된 서류들은 이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 중에 일부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별도로 지정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 따라서 공개가 원칙이다. 예. 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부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변인이 공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JTBC 보도대로라면 네. 정부 우호적 언론과 협조해서 특조위나 네. 유가족 등 일탈 행위를 부각시켜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의원들과 유가족분들이 택시 기사분들과 어떤 맥살잡이를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 자체는 이제 2015년 3월 정도부터 작성된 것으로 네.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 주로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보다는 네. 특조위 활동 자체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에 대한 문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문건 내용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들과 함께 특조위의 일탈 행위를 부각해서 무력화시켜라라는 건데, 네. 주로 이 무렵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쓸데없이 많이 든다라든지, 네.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일으켰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일부 언론에서 특조위는 세금 도둑,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을 많이 쓴다. 이게 다른 어떤 불행한 사태와 비견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네. 그 시점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죠? 네,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고요. 네. 특히 그 이후에 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하겠다고 결정할 무렵쯤에 이제 언론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비판적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던 김재현 의원, 저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만 네. 세월호 특위에서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다 이런 비난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1월 정도에 했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비슷한 취지의 언론 보도가 많이 이어지면서 예. 세월호 특조위가 요청했던 예산보다 훨씬 축소된, 예. 그러니까 당초 요구액보다 약 44% 정도가 삭감된 예산만 배정이 되면서 예. 특조위 자체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빚어내게 됩니다. 세금 도둑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들은 네. 사실 이제 공무원 처우에 관련된 규정들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에 채용된 사람들도 공무원 의제를 받기 때문에 네.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처우를 같은 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다 그 정도 처우를 받는데 네.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집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예. 일부 언론이 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특조 입장에서 보면 당시 언론 보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문제라든지 시행령 개정의 문제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할 당시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사실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유라든지 타당한 네. 근거 없이 좀 비방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조위가 무력화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민원연 같은 그 언론단체들은 따로 모아서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에서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직접 내려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또 세월호 유가족 면담도 했었고요. 이게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네. 그다음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에게. 예. 그죠? 예. 그런 의지 부분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참사 초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었죠. 예. 그런데 어떤 그 방송사가 분석한 것처럼
7월을 기점으로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졌었고요. 왜 2014년 7월 기점으로 바뀌었을까요? 혹시 2014년 7월부터 가족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진상규명을 요구했군요. 특별법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9월에 아시다시피 그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그랬죠. 지금 보면 이제 청와대가 혹시 연루된 것 아니냐. 예. 이번에 이제 발견된 문건에서도 곳곳에 그 대리운전기사 사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추적 메모에 보면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남부지검 고발 철저 수사하도록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 사건을 직접 관리했었다라는 의혹이 좀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태도가 바뀌었고 9월에 특히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에서 좀 이 사건을 관리하면서 유가족들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 수석의 메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감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었는데요. 네. 사건 당시에 이제 김현 전 그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현 전 의원의 명함을 사건 현장에서 받아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인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보수적인 단체들이 변호사 단체들이 이제 변호를 하겠다고 나섰고, 그다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와대에 보고돼서 또 청와대가 다시 이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지시를 한 정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사건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사건이 관리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네. 참, 이 지난 정권에서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가 참 이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국정농단이 있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역대 정부가 다 이런 문건들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남긴 캐비넷에 잠겨놓고 떠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이런 농단이 너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문건들은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전 정권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번 정권은 이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로 국정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탄핵 당시에 다뤘던 그런 상황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발견된 문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참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많은데 청와대가 지금 과거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검찰과 함께 또 이런 증거물을 내놓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또 한편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진짜 진상이 좀 규명이 돼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다루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지원하는 문제 그죠?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합의 여러 가지 어떤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증거나 이런 걸로 채택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요? 검찰이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를 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고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좀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문건들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증거로 제출하면은 우리 박주민 변호사께서는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상대방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명력에 관련돼서 다툴 텐데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면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위법하게 수집된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청와대에서 제대로 처리 못한 문건이니까요. 예. 이 문건의 공개 비공개 문제 최종적으로 청취자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돼서 생성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공개하지 않고 싶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서류에는 어디에도 그런 별도의 어떤 지정 행위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네네. 보관 방식도 그냥 캐비넷에 넣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